안녕하십니까. 문국현의 새로운 세상 28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유명종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경제의 구원투수 안철수라고 하는 주제로 문국현 뉴 패러다임 인스티튜트 대표님 모시고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문국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더 핸섬해지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좀 여름도 지나고 이제 가을 분위기도 나고 참 뜨겁고 좀 거칠었던 여름이었는데 어떻게 여름 시즌은 잘 보내셨습니까? 올해 네. 태풍 피해가 좀 남쪽에서 아주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또 뭐 태풍은 9월 말까지도 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태풍에 좀 더 잘 대비해야 될 것 같고 네. 막을 수 있었던 이런 재해도 개중엔 꽤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여름이 참 이렇게 뜨겁게 지나가는데 역시 국내 또 대선을 앞두고 또 여당 후보도 선출이 됐고 그리고 야당에서 이제 경선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경선이 진행되는 쪽은 오히려 흥행이 안 돼서 애를 태우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제3지대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오늘 또 안철수 원장에 대해서 관심도 많지만 또 의외로 또 이번에 강지원 변호사님께서 매니페스토 운동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용감하게 또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뉴스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안철수 원장은 이제 경제를 개혁하려고 그러고 네. 일자리를 대거 늘리려고 그러고 또 서비스, 복지 일자리들 그리고 중소기업의 좋은 일자리들 또 평화경제의 일자리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생각을 하면서 경제민주화 내지는 경제개혁 이런 쪽에 이제 아무래도 관심이 많은데 네. 이 강주현 변호사께서는 기존 정치의 문제점을 늘 지적하던 분들이에요. 네. 그 중에 한 분인데 그래서 매니페스토 운동도 하고 그러셨는데 네. 사실은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기존 정당이 개혁을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하면서 기대를 하고 보다가 역시나 이 기존 정당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네. 또 기존 정치인들도 그렇다. 네. 그러니 이 본인이 한번 정당 개혁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라든가 네. 정치 개혁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네. 또 이 정치인들이 왜 이 과거에 물들어 있는 정치인들은 왜 물러나야 되는가 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왔다고 봐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안철수의 경제 개혁과 이 강지원 변호사의 네. 이 정치 개혁이 네. 이렇게 함께 어울려지고 또 똑같은 거나 비슷한 뜻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제3의 영역들을 넓혀가면서 대한민국을 그 부패한 과거로부터 좀 자유스럽게 하고 네. 미래로 마음껏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풀려나는 네. 또 대한민국이 도약하는 네.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 강 변호사의 아주 결단을 네. 굉장히 경제인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하죠. 아, 예. 네. 그렇습니다. 저도 기사 내용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대통령 선거에 출마는 하시면서 당선을 목적으로 출마하신 것은 아니다. 아주 이렇게 독특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왕이면 뭐 그랬군요. 네. 예.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개혁, 선거 개혁 뭐 이런 것들을 위해 모범을 한번 보이고 돈 안 드는 선거 뭐 해보겠다 이런 말씀. 국민들이 기성 정당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하는지를 그분도 이제 너무나 실감하기 때문에 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네. 아마 그렇게 결단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고 보면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능 확률이 극히 낮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자신의 행보 때문에 사실 그 부인께서는 또 그 공직에서 사퇴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떻게 보면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이 나라에는 그래도 좀 정의를 갈망하고 그런 또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싶은 리더십들이 많지 않을까. 그렇죠. 예. 사회적으로 신망받고 네. 그 자리에서 이미 전문가로서 다 자타가 인정하는 분들이 네. 모든 또 그 영광을 일단 뒤로 하고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몸을 던지는 모습은 아주 좋죠. 네. 전에 박원순도 그랬고 네. 또 안철수도 그렇지만 네. 강지원 변호사 같은 분까지 해서 네. 그런 분들이 6이 되고 12이 되면 깔레 시민을 구했다는 사람들이 불과 지도층 6명이 이 위기로부터 깔레 시를 그렇죠. 구했다라는 그런 이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듯이 네. 지금 대한민국 경제 사회가 네. 사실 굉장히 위태롭거든요. 네. 지도층은 완전히 부패했다고 네.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고 지도층들이 국민들의 희망을 빼앗아가고 미래를 빼앗아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이러한 속에서 다시 이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도층은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네. 이 독초처럼 잡초처럼 권력에 기생하면서 정부의 예산 빼돌리기에 앞장서는 이런 사람들, 정경유착에 앞장서는 사람들, 부패한 사람들, 불공정한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네. 하는 한 계기를 어떻게 보면 이걸 방아쇠 효과라고 그러는데 네. 안철수 원장이 지난 1년여 동안 그것을 잘 이끌어왔지만 네. 기폭제를 또 하나 이번에 터뜨린 사람은 강지원 변호사 같이 이 수십 년 사회를 위한 네. 좋은 일을 하다가 네. 이렇게 몸을 던지는 것이 정치 발전에 큰 도움을 준다고 봅니다. 네. 정말 이런 분들이 좀 그 국민들의 관심도 좀 많이 받고 여론의 주목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인들이 연세는 뭐 절법 됐지만 신인들이 많이 나오면 너무 그 과거에 물들거나 찌들고 부패한 네. 그런 분들은 좀 뒤로 물러나주면 좋은데 그렇죠. 네. 사람 세계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자리 못 잡게 예. 뭐 신문에서도 한 구석에 조그맣게 난다라든가 네. 알려지지도 않는 수가 있죠. 그렇죠. 뭐 지상파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별로 다뤄지지가 않고 있으니까. 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같은 또 이 소셜 미디어에서라도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모시고 그러면 어떨까 생각도 좀 듭니다. 그분은 앵커도 많이 하셨고 네. 그 참으로 그 이 소탈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소탈한 분이 왜 기성 정당에 대한 기대를 버렸는지, 네. 왜 기성 정치인에 대한 기대를 버렸는지를 한번 이야기하시도록 초청하시면 아마 국민들한테 시원한 이야기를 들려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또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사실은 뭐 자연재해 아까 말씀도 좀 드렸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연간 한 2조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적인 그 경제 위기가 있어서 좀 전에 그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이해찬 대표 연설 때도 대한민국 경제가 2013년에 굉장히 위기 상황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뭐 대표님께서도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내년도 한국 경제가 심상치가 않죠. 지금. 예. 뭐 내년도뿐 아니라 예. 지난 5년 동안 우리 GDP가 네. 같은 1조 달러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죠. 뭐 굳이 언급한다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가 이제 5년 전 수준으로 회복한 거죠. 그러니 말이 아니죠. 다른 나라들이 뭐 이웃나라 중국 같으면 7, 8%씩 성장해서 연간 성장 지난 5년 동안에 약 2조 달러가 늘었어요. 전체 GDP가. 2조 근데 달러. 우리는 5천만 명이 먹고 사는 1조 달러를 5년 동안 그대로 붙들고 밖에 있을 수 없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규모의 2배만한 거를 중국이 5년 사이에 늘렸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중국에 비하거나 뭐 일본이나 독일에 비하면 우리가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일본은 저 어려운 속에서도 GDP를 4만 5천 불을 갔는데 한 3만 5, 6천 불에서 4만 5천 불까지 갔는데 상당히 또 고환율 물론 환율이 이제 그렇게 불리한데도 수출에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렉서스도 성공하고 뭐 다른 것도 계속 성공하면서 환율 120yen 시대에 비해서 지금 환율 한 80엔대 시대 이제 GDP가 4만 5천 불을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일본은 사실은 경쟁력이 훨씬 강화된 건데 우리는 일본을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이 많고 일본 경제 망했다 이렇게 막 몰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 보면 지난 5년 동안 경제가 GDP
1조 달러, 1인당 2만 달러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양극화가 아주 심해졌기 때문에 네. 이 이상 더 나빠진다면 얼마나 나빠진다는 것인지 정치인들이 정말 얄밉고 네. 그런 거가 지금도 국민은 절망하는데 네. 도대체 무엇들을 했길래 지난 5년 동안 네. 이 나라를 이렇게 이 후퇴시키고 그렇죠. 네. 경제적으로마저까지 뭐 이 민주주의라든가 사회 정의가 후퇴한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지만 경제마저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후퇴를 했고 네. 특히 양극화가 심해져서 중소기업의 미래와 젊은이들의 미래를 빼앗아갈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기존 정치인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정말 일본인들이 이 세계 제2차 대전에 반성해야 되는데 반성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사실은 반성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지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소위 말하는 프로 정치인들은 다 무릎 꿇고 섰고 대제해야지 네. 지금 뭐 대선 후보 나오고 무슨 이럴 때가 아니라고 봐요. 네. 이번에 뭐 비리의 극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내곡동 사저 비리 관계 네. 특검법에도 국회의원들 반 가까이는 참여도 안 했어요. 그렇죠. 예. 네. 뭐 되는 듯 하더니 그냥 또 유야무야 되는 거 아니죠. 특검법이 채택은 네. 됐죠. 예. 됐는데 언론에서 찬성한 사람이 160여 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130여 명은 남은 공격하는 데 앞장서면서 20년 전, 25년 전, 30년 전 거는 쓰레기 뒤적이듯이 하면서 자기네들과 같이 이 시대를 이끌어온 지도층들의 부패에 대해서는 지금 눈 감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한민국을 또 맡겨요? 그렇잖아요. 아주 그러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뭐 요새 그 안철수 때리기가 계속 조금씩 일어나다 보니까 안철수 원장이 뭐 20대 때 뭐 어머니 명의 뭐 그런 이야기는 막 이렇게 들이파면서 정작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거에 대해서는 약간 뭐 글쎄 지금 소극적으로 하고 네. 지도층 주변에서 뭐 이 구속된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네, 거의 다 정말 뭐, 그 나쁜 소문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데 네. 또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작은 건일 수도 있는 네. 그러나 상징성이 있는 내곡동 사저 비리 같은 것을 네. 뭐 겉으로 보면 9억 원의 국가 예산을 횡령하거나 이렇게 유용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상징성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9억 원도 적은 건 아니지만은요. 그런데 그런 거에 온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막지 못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안에도 빙산의 일각이지 저거 말고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다. 네. 이런 반성이 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수백만 수천만 명을 죽인 일제 그 전범들이 반성하듯이 사실은 반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일제 전범들이 반성 안 하듯이 네. 또 그 일부 자손들이 아직도 반성 안 하듯이 우리 사회에 그 나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네. 그 어떻게 보면 최근에 그 여당 후보 되신 우리 박근혜 후보께서 뭐 굉장히 뭐 통합 행보, 광복 행보 뭐 이렇게 하셔서 전직 대통령분을 쭉 만나시면서 이제 현직 대통령과도 조우를 하셨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또 특검법 뭐 이렇게 쫙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약간 석연치 않다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아니 저 특검법에 적극적이었어야 되는데 거기 그러니까요. 소극적인 거는 네. 한나라당이 두고두고 새나라당인가요? 새누리당. 이름은 바꿨지만 그게 그 당이 있는데 거기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는 하나의 그러니까요. 증거이고요. 네. 또 통합 이런 걸 하려면 뭐 40년 전에 진짜 잘못했던 것도 또 가서 빌어야 되겠지만은 네. 지금 현재 쌍용 자동차니 뭐 네. 사방에서 지금 현재 이 정권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극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이건 야만 시대거든요. 그 회사 지도자도 문제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피해를 입고 자살을 하고 또 2차 그 정신적 피해자가 되고 이런 야만적인 행위가 일어나는데 거기 가서 반성들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통렬한 무슨 이 통합책을 쓰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믿지만 네. 그러지 않은 어떤
돌아간 사람의 무덤 앞에만 간다면 네. 그게 무슨 반성이 될 거냐. 살아있는 이 사람들한테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언론에서 이렇게 해서 또 슬쩍 또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좀 굉장히 이 아무튼 쓰레기 뒤적이는 이런 것만 하는 거 그리고 이 뭐라 그럴까요? 말 없는 장소만 찾아가지 말이 많은 장소에 가서 국민들과 소통을 못하는 그거는 심각한 문제들이에요. 너무 숨길 게 많기 때문에 너무나 과거의 비리가 많기 때문에 이런 그런 쌍용 자동차라든가 뭐 여러 산업 피해 현장이라든가 양극화 피해 현장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노사 분규 현장이라든가 또 재벌과 중소기업들의 갈등 현장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이제 뭐 여당이나 지금 뭐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도 그러면서 뭐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을 외치고 뭐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진정성이 그러니까 이제 뭐 지난 수십 년 동안 네. 수십 년의 정권의 실세든 영향력 있는 사람이든 네. 파트너든 네. 뭐 여러 형태로 있었던 사람들이 지난 수십 년 못한 걸 어떻게 이름 가른다고 그게 됩니까? 이름 바꾼다고 이름 바꾼다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이 정경유착이라든가 이 구체제에 네. 사실상 갇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혼자서 말은 할 수 있지만 몸과 모든 것을 묶어두고 있는 그 체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체제 속에서는 소위 말하는 재벌 계획도 못했던 거고 네. 중소기업의 명품 하나 세계화도 못했던 거고 네. 경제 정의도 살리지 못했던 거고 그러면서 일자리를 늘리지도 못했고 네. 일자리의 양극화를 줄이지도 못했고 네. 비정규직이 저렇게 무작정 늘어나는 것을 막지도 못했고 자영업이 저렇게 도탄에 빠지는 것도 네. 막지 못했던 거거든요. 네. 그 5번, 10번 실패와 좌절만을 안겨다 준 사람들한테 또 뭐 예를 들어서 경제 민주화를 맡긴다면 우리 국민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이 사실 아시면서도 선택할 때 이 좀 아까 말씀하셨던 뭐 강지원 변호사라든지 또 안철수 원장 이런 분들을 이 선택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잘 알려지고 이런 분들이 좀 부각이 돼야 되는데 이분들은 잘 부각도 안 되고 실제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치 그 OX 뭐 이렇게 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지만이 되는 것처럼 이런 분위기도 문제가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드네요. 기존 썩은 틀, 네. 썩은 판은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피터 드러커라는 세계에서 21세기 현대 경영학을 발명하신 분이라고까지 칭송되는 네. 피터 드러커는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합니다. 과거의 성공을 버려야 과거에 한때 기여하거나 성공한 거라도 네. 지금 시점에서는 새로운 성공을 만들어내는데 짐이 된다면 버리라고 그랬거든요. 네. 이 독초처럼 잡초처럼 꽉 들어선 이 소위 말하면 블랙 스팟 네. 이미 찌들어 버린 것을 억지로 고치기는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런 걸 버리고 네. 새 것에라 우리 국민은 기대를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한 1945년서부터 지금 2012년까지 거의 한 57년 되나요? 그렇죠. 67년? 네. 67년 이런저런 방법으로 기여한 것들이 많이 있죠. 네. 많은 또 부작용도 만들었고 야만적인 뭐 대학생 탄압이나 국민 탄압의 시대도 있었고 네. 그랬지만 또 한쪽으로는 뭐 지고 나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억지로 보려고 하는 점도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러나 그것을 한꺼번에 떠내려 버리지 않는 한 네.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다리는 미래로 있는 다리 하나로 갈 거냐, 네. 과거로 가는 다리 하나를 거냐, 이 다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꽤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뭔가 다른데 정신이 팔려 있는 틈을 이용해서 네.
계속 다리를 옛날로 돌아가는 다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강지원 변호사나 뭐 안철수 원장이나 박원순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인데 이 깨어 있는 시민들 이분들이 좀 나라를 구한다고 봅니다. 네. 또 이번 기회에 기업인들도 좀 대거 참여해서 네. 기업에서의 그 혁신의 경험이 네. 정말 이 국영기업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업체들 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자체 네. 그리고 이 정부 자체를 개혁하는데 아주 큰 경험이 되죠. 그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안철수 원장을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사실 지지를 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도 결국은 이제 안철수 원장이 한국 경제를 좀 제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좀 적합한 인물이 아니냐 이러한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가지 않느냐 이런 근데 생각이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예. 국민이 책임 있는 행동을 다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나라는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지만 하는 거 정도는 남한테 이렇게 기대만 해서는 안 되고 네. 본인들이 그 기대가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지금 저 때도 이제 그랬어요. 은평 같은 데서 기존 사당보다도 저 한 사람이 52%를 얻어서 사당이 얻은 48%보다 많이 얻었잖아요. 네, 압도적인 지지를 그런 경우가 있긴 있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5천만 명을 상대로 할 때는 네. 사실은 방해꾼들이 많은 거예요. 이 방해꾼들 중에 일부는 예를 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고 있는 보조금을 타서 정치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양당 제도의 많은 분들이 국민이 원하는 거 그것이 제대로 전해지는 것을 어떻게 보면 막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설령 55%의 국민이 안철수 원장을 원한다 하더라도 네. 투표까지 가는 과정에서 양당 체제하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예. 선관위에서 받는 보조금이 있거든요. 예. 두 당 거의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네. 합하면. 그런 양당이라 왜 보조금을 줘요? 신설 정당이라든가 네. 새로 나온 사람한테 보조금을 주는 건 이해가 가지만 네. 네. 양당이라 왜 가뜩이나 기득권이 많은 데라 보조금을 주느냐? 이건 재벌에라 보조금 주는 거나 똑같은 거죠. 네. 이 체제에 의해서 국민의 진위가 네. 투표장에 나타나는 데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새로운 세상을 원한다 하면은 네. 그냥 기대하는데 그치지 말고 자신들의 표, 네. 자신들의 의지가 네. 투표장에 나타날 때까지 네. 방해 요소들에 대해서 철저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그 양당 보조금 체제라든가 네. 네. 언론이 양당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네. 방송도 양당 중심으로 돼 그렇죠. 있잖아요. 네. 이런 데서 계속 험담을 한다라든가 음해를 한다든가 해놓으면 한 40번 뭐 100번 듣다 보면 거짓말도 그럴듯해 보이고 네. 일단 좋은 사람을 뭔가 의심하게 만드는 데는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부터 해놓으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런 것을 이번 기회는 네. 이왕 강지원 변호사도 나섰고 또 박원순 시장도 경험이 많고 또 안철수 원장 주변에도 그런 최소한의 경험은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번에는 국민들을 잘 모시고 네. 국민들이 도중에 이만하면 됐다 그러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묵묵현의 새로운 세상 28번째 시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로 실시간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몇 개 질문이 올라와서 트위터에 제가 오래 안 해서 요즘 네. 지금 오늘 또 지금 실시간으로 질문이 좀 올라왔는데요. 몇 개 좀 소개 좀 해드리고 요즘 이사 가느라고 바빠서 통 못 봤어요. 네, 가끔씩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노브 911 분이 안철수가 최종 목표가 대통령이 아니라고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질문 하셨네요. 예. 안 원장께 물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사람들의 화법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에 출마하는 거는 수단이지. 그 자리에 가서 국민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목적은 국민들한테 희망을 드리는 거고 국민들이 좌절로부터 이겨날 수 있는 용기를 드리고 네. 결국은
개인들의 발전이 가족의 발전이 되고 사회 발전이 되는 그게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목표와 수단을 잘 구별하죠. 근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그 수단을 뭐 마지막 목표로 이렇게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권력지향적인 데서들 그렇게들 얘기하죠. 뭐 그걸 잡는 게 목표인 사람들.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온갖 부패를 일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목표겠죠. 네, 대통령직 자리가 목표인 사람들. 그렇죠. 그러나 안 원장이 그게 목표라 그러면 국민들이 실망하겠죠. 대통령직은 필요한 하나의 수단이고 그걸 바탕으로 그 사람의 목표는 우리 대한민국을 재창조해서 재도약시키는 그리고 서로 신뢰하고 통합하는 그런 진정한 사람이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걸 거거든요. 네. 또 한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SIEG1016님께서 안철수 생각책을 두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모여주시라는 의미로 생각하셨는데요. 노블층이 모여서 해결을 해보겠다는 건가요? 직접 쌍용차 같은 곳을 발로 뛰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생각하시나요? 뭐 아까 말씀을 하셨긴 했는데요. 이제 뭐 옛날 금모으기 할 때 5천만 명 중에서 수천만 명이 자발적으로 내가 뭐 누구와 사전 협약을 해서 거기 기증하러 나갔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거든요. 또 의병도 그랬어요. 임진왜란 때라든가 정유재란이나 또 기타 의병이 일어날 때도 누구하고 뭐 누가 중심이냐 따지지 않고 자발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어났던 거거든요. 또 한 100여 년 전에는 그 국채보상운동, 일본이 강제로 떠안긴 이 채권 이것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국가 재정이 부족하니까 민간인들이 갚기 운동을 했었는데 그럴 때처럼 이건 자발적으로 쌍용 자동차 쪽에서도 뭐 잘못된 게 분명히 있으니까 그걸 그 유족들이라든가 그 근로자들이라든가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포함해서 저는 수백 수천 개에서 좋은 선의의 의병이라든가 국민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금모으기처럼 또 국채보상운동처럼 그러나 그분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이것이 무슨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가를 바란다면 내가 남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생각한다면 대가를 바라는 수가 있잖아요. 이건 우리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조금씩 나의 재능을 일부는 사업 현장에서 일부는 시장에서 일부는 정치 현장에서 뭐 정부나 각각 언론이나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나눠서 활동을 하듯이 그렇게 내놓는 쪽으로 가야지 반대급부를 바라는 사람은 안철수가 부탁하면 내가 해주지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 케네디가 얘기했듯이 남이 뭐 국가가 나에게 뭘 해줄까를 묻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내가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새로운 대한민국과 새로운 정부 재창조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각자 영역에서 나눠서 활동을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철수 원장 혼자서 사실은 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그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5천만 국민이 힘을 합하면 아주 통합이 쉬워지죠. 그리고 정부 개혁이 쉬워지죠. 그 요새 뭐 안 원장의 행보가 워낙에 그 소리 없이 이렇게 민생 탐방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행보를 취하고 있는데 뭐 기자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조용조용히 다니니까 뭐 예측을 할 수 없어서 무슨 홍길동 같이 신출귀몰하게 다닌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또 안 원장이 직접 출마 선언을 아직 하지 않아서 온갖 억측에 남모를 하고 있거든요. 이분이 나 진짜 나오는 거 맞냐? 언제 나오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도 안 원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하지만 과연 이분이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 이런 또 우려도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민이 기존 정당에 대해서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국민의 뜻을 그냥 일방적으로 줘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젠 운명이거든요.
운명이다. 예, 이게 내 개인의 안위를 생각하고 내 가족의 안위를 생각하면 사실은 모르는 척하고 해외로 나가야 되겠죠. 네. 그러나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모르는 척하기에는 5천만 국민의 그 눈이 다 보일 거란 말이에요. 또 그 말하지 않는 그 소리들이 다 들릴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걸 어떻게 뿌리치겠습니까? 다만 이제 이 기득권 정당이 가지고 있는 그 독점적 그 이 장벽이 많은데 네. 국민은 뭐 55%나 52% 지지가 있으면 쉽게 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장애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실질적 장애가 음해도 있고 뭐 온갖 수단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장애 그리고 그 먹이 사슬의 사람들끼리는 아주 그 결속력이 강하거든요. 네. 5천만 국민은 느슨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먹이 사슬 내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아주 결속력이 강하거든요. 예. 이 결속력이 강한 소위 말하면 이 재창조 네. 그룹을 구체제죠. 네. 국민들이 잘 눈여겨 보시고 네.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고 네. 안 원장은 그 극복할 방법을 네.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고민하는 방법이라든가 동지들이 예. 뭐 소위 말하는 추석 전에 네. 이렇게 다 발굴이 되고 또 이렇게 그 통합이 된다면 네.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 이게 날짜를 정해놓고 뭐 9월 말까지 해야 된다, 뭐 네. 9월 중순까지 해야 된다, 10월 중순까지 해야 된다. 이거는 조급한 사람들 내지는 안철수를 뭔가 음해하려는 사람들이 헐뜯기지 네. 충분한 시간을 줘야죠. 아. 제가 보기엔 뭐 네. 이 많은 이 정치 전문가들 말 중에 귀담아 들을 것도 있으니까 네. 준비만 된다면 일부러 늦출 필요는 없겠죠. 네. 준비가 뭐 추석 전에 된다면 오죽 좋겠어요. 네. 그러나 10월에 되더라도 네. 전혀 늦는 건 아니고 네. 이미 1년 이전부터 네. 국민들 마음속에 네. 낭중지추라고 그러나요? 네. 국민이 이미 알아본 네. 소중한 이 국민적 자원인 거거든요. 네. 우리 등대 같은 사람인 거거든요. 그 등대를 깨부시지 말아야죠. 결국은 이제 추석 뭐 전쯤이 아마 적절한 시점이 될 수도 있겠다. 준비만 되면 미루기가 또 하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그 양당 체제 그리고 네. 무슨 국가가 보조하는 네. 양당에 대한 특수 지원금들 네. 이런 거를 가지고 몇 년씩 준비했는데 네. 아무리 참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네. 이런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는 문지방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 문턱을 넘어서 가야 되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쳐놓은 장벽을 넘어가려면 네.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원래 등록은 11월 이전에는 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정식 등록도 안 되는 걸 왜 예. 자꾸 선언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등록일에 맞춰서 예. 하라는 게 지금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일부러 뭐 법을 지키지 말라는 듯이 이제 그러는 건데요. 네. 법만 지키고 또 거기에 있는 국민들의 네. 그 뜻만 잘 이렇게 모으면 되는 것이지 네. 네. 그 날짜를 어느 날로 이렇게 정해놓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일종의 나쁜 압박처럼 보여요. 아. 물론 이제 개중에 선의로 네. 정치 프로들께서 네. 이왕 준비가 다 되면 추석 전에 해달라 하는 게 네. 좀 국민적 축제가 되지 않겠느냐. 네. 되게 추석 때는 축제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은 있다고 봅니다. 네. 안철수 원장이랑은 사실 오랫동안 그 경제계에서 활동을 같이 하셨고 또 새로운 어떤 그 드러커 경영에 대한 또 이해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안철수 원장. 이제 뭐 저보다도 오래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더 많다고 보고요. 다만 연령차에 비해서 이제 가까이 지낸 편이죠. 네, 네. 또 뭐 이런저런 계기로 제가 있었던 유한 대학에 오셔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유명한 분이 4년 동안이나 겸손하게 유한 대학교에 감사 역할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런저런 걸로 이제 그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고 또 제 이 개인적인 얘기 같지만
이 여성들, 네. 제 집사람을 포함해서 많은 그 여성들이 사람들을 바로 보는 눈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진작부터 네.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사회 경제 지도자다라고 했던 사람이 네. 안철수예요. 그래서 절 보러 가서 안철수가 책 나오면 서명 받아오라 그래서 12살, 13살 젊은 사람한테 가서 서명 받아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네. 그 정도로 이미 국민들 눈에는 네, 네. 사실은 20년 전부터 네. 이렇게 띄었던 분인데 네. 결단을 이번 시기에 한 것뿐이고 네. 아름다운 뭐 재단이나 아름다운 가게나 많은 좋은 일에 네. 이미 이 작은 결단을 했었거든요. 네. 네. 이번에 큰 결단을 네. 국민을 위해서 운명처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오마이 DOC 이분은 직접 안 나가시 왜 대표님이 직접 안 나가시냐고 그런 말씀 하시기도 하고. 저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 있는데 왜 제가 앞에서 거치장거려요? 아니 이게요. 네. 미국에선 되게 40대 대통령 후보로 나오잖아요. 40대. 존 F 케네디도 네. 그렇고 오바마도 그렇고 빌 클린턴도 그렇고 다 40대인데 네. 이게 저처럼 60대가 그런 걸 넘본다는 거는 네. 사실은 사람이 없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좋은 사람이 있다면 좋은 사람이 있는데도 60, 70대가 자꾸 그런다면은 사실은 이게 노역인 거예요. 물론 뭐 인구 수명이 90세, 100세까지도 쉽게 가는 시대에 네. 뭐 사회활동을 그만두려는 뜻은 아니죠. 그렇죠. 원로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75세, 85세, 95세까지도 기여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젊은이들이 났을 때 또 젊은이도 아니고 아주 중년의 중후한 네. 인품과 세계적인 이 명성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사회 지도가 나섰을 때는 얼른 비켜줘야죠. 그리고 그 주변에 아주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이제 안철수 원장을 오히려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시고 뒤에서 격려해주시고 이런 게 역할을. 뭐 구경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이제 다 사람을 알아봤으니까요. 아이고 구경 이상이 될 것 같긴 한데 후니케이라고 하는 분이 또 질문 하나 하셨는데요. 예, 그 민주통합당 손학규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이기고 안철수 원장이 손학규 후보 손을 들어주면 필승 카드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거는 손학규 전 지사께서 네, 네. 뭐 훌륭한 스펙은 가지고 있지만 네. 소위 말하는 그 훌륭한 스펙대로 국민을 감동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걸 스펙으로 국민의 감동을 대체하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여건은 사람 중심의 의사였던 네. 그래서 사람에게 따뜻한 가슴을 갖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온 사람이 네. 지금 또 경제에서의 모든 불공정한 거, 비리, 정경유착 이런 것을 바로잡는 길만이 매년 350조 예산 어떻게 보면 교육 예산의 거의 9배, 8배 이상 되는 이 거대한 교육 예산 또 사교육비에 비하면 뭐 수십 배가 되는 이런 것을 바로잡자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손 지사는 네. 그런 감동을 주기도 네. 또 그런 새로움을 주기도 어려울 만큼 과거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과거가 많은 분들이 욕심내지 말고 네. 이제는 뭐 굳이 그 민주당에서 그런 안철수를 모실 생각이 있다면 네. 오히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방법은 이 안철수가 이렇게 진출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오히려 막아주고 그동안 이 양당이라고 해서 받았던 온갖 특혜를 내려놓고 그것이 선거 보조금이든 네. 각종 지원 제도도 내려놓고 네. 공개 경쟁을 한 그런 거가 옳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철수 원장의 경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네, 트위터로도 계속 질문은 받겠습니다. 그 샵 문국현. 제가 트위터로 하는 게 더 빠른 거 아닌가요? 제가 아니 이런 기회가 해외에 또, 있을 때는 많이 했는데 국내 예. 들어와서 시간이 못 내. 네, 뭐 이 또 이 위키 방송이 워낙에 이렇게 결합이 돼 있고, 쌍방향의 소통하는 뭐 방식이기 좋네요. 때문에, 결합이 돼 있어서. 예, 저희 얘기도 하시고 또 질문 나오면 또 질문 또 제가 또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안철수 원장의 그 경제 그리고 또 안철수 경제팀 이런 건 어떻게 꾸려는 게 좋겠습니까? 예. 일단은 이제 그 독일의 네, 정부 재창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네, 최근 6년 사이에 가장 성공한 정부 재창조 모델이니까요. 예, 또 이와 비슷한 모델을 전 세계에서 수십 개를 네, 주도하신 한국 학자가 있어요. 이름이 김위찬 교수인데, 김희찬 교수. 예, 김위찬 네. 교수라는 분이 쓴 여러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 세계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예요. 예, 블루오션이라는 네, 책인데요. 네, 이 블루오션에서 정부 재창조의 그 효과 네, 그리고 그 방법이 나옵니다. 왜 이 정부를 재창조해야 되는가? 네. 왜 끊임없이 일부를 과감히 잘라서 버려야 새로운 미래가 보이는가? 왜 일부는 과감히 줄여야 더 증액할 필요가 있는데 가서 시너지를 발휘하느냐? 네, 이 블루오션 스트래티지를 참고하다가 보면 예, 안철수 원장은 대한민국 재창조에 대한 네. 그림이 보다 선명하게 나올 거고 예, 현재 연 350조나 되는 세출 예산 네, 그것도 민자로 들어오는 예산은 빼고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 350조나 되는 세계 10대 규모가 더 되는 네,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15위도 안 되는 그런 GDP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제대로 쓰면 국민 만족도도 높아지고 이 GDP가 뭐 모든 만능 이 평가 수준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한 3분의 1 이상의 가치는 발휘하는 네, 경제 지표인데 이것도 개선이 될 수가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정부 재창조에 대한 구상은 이미 상당 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여기에서 절약되는 한 연 70조 원. 예, 그러면 연 70조 원이면 교육 예산의 2배 가까이 되는 거고 사교육 예산의 한 5-6배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금액.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가지고 국민들의 사교육 부담도 바로 잡아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공교육을 살려서 사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도 있고 학교의 온갖 폭력 문제라든가 어린아이들의 인성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네, 중소기업의 평생학습 이런 문제도 다 또 대학생들의 이 장학금 문제도 다 해결될 수가 있고 산학협력도 해결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무엇보다도 그 70조 예산으로 남는 걸로 많은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그것이 국가가 직접 하든 민간에 의해서 하든 복지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 맞벌이 부부라든가 네,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고요. 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의 명품화 세계화 그리고 이 한반도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금이 나올 수가 있죠. 참 결국은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증액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거 늘리는 건 누가 못합니까? 그건 되게 망나니들이 예산을 마구 쓰고 마구 또 가서 자기 부모한테 더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아무리 부모가 부자라도 네, 돈을 마구 쓰면 안 될 텐데 지금 부모에 해당하는 국민은 지금 헐벗고 있거든요. 다 내놨거든요. 예, 부채가 1,000조 가까워요. 이런 국민한테 세금 더 달라고 그럴 게 아니고 네, 이미 매년 걷어가는 그 세금을 네, 얼떡하면 낭비를 줄이고 부패를 없애고 예, 그렇게 해서 20-30%를 네, 절약해서 네, 그것을 꼭 필요했던 분야에 네. 또 앞으로 필요할 분야에 쓸 것이냐 이런 리더십과 이런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거 네, 모셔와야 돼요. 그 중에 한 분은 아마 김희찬 교수일 거예요. 네. 그리고 몇 사람은 아마 독일에서 모셔와도 될 거예요. 뭐 네. 이럴 때는 꼭 우리만의 힘으로 네. 또 할 수 있지만 네. 시간이 더 걸리거나 좀 뭐라 그럴까 개중에 의심하는 눈으로 보는 사람들한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네. 전 세계적인 성공 사례를 네.
부패를 척결한 사례들, 네, 성공하셨던 또 정부 개혁에 성공했던 사례들, 네. 예산을 감축하는데 성공했던 사례들, 네. 그것을 재활용해서 네. 더 좋은 사업을 일으킨 사례들, 네. 이런 것을 봄으로써 네. 그동안 양당이 세금 가지고만 자꾸 얘기했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정부 재창조를 하고 부패를 없애느냐. 네. 거기서 나온 걸로 중소기업의 명품화 세계화 일자리 만들기를 하느냐. 네. 이런 것들로 이제 관점이 바뀌어야 되죠. 그러려면 이제 정부의 15개 부처 네. 조직과 활동과 예산도 네. 재편성돼야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결국은 중소기업 부총리 같은 제도도 네.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국회 안에 중소기업 위원회가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지 네. 지금 국회 안에 중소기업 위원회라는 게 없어요. 예. 예. 사실상 다 대기업 위원회들만 있는데.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안철수 원장은 이런 말씀하셨던 이런 정부 재창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이해와 또 그러한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구상이 어느 정도는 잡혀 있다. 그 주변에 있는 예. 몇몇들을 보면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런 인간에 대한 신뢰, 네. 올바른 세계관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안철수 생각이라는 그 책에 보면 네. 그 짧은 시간에 쓴 책인데도 불구하고 구구절절이 이게 다 잘 연결된 시줄과 날줄이 잘 연결된 네. 이 서비스 일자리 예. 중소기업의 명품화를 할 때 세계화를 할 때 네. 탄생되는 중소기업의 네. 일자리들 네. 또 평화경제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자리들 네.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나와 있고 네. 그것을 추진하려면은 결국 정부를 개혁하고 정치도 개혁돼야 된다는 네. 그런 취지가 많이 나와 있죠. 네. 네. 그러면은 사실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저항도만 많지 않지 않겠나. 그러면 350조 예산을 네. 국민 몰래 마음대로 쓰던 사람들이 네. 이제는 뭐 그중에 한 20-30% 마음대로 쓰던 거를 네. 이제 마음대로 못 쓰게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하나하나 국민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드라카의 혁신 사상이라는 거는 네. 고객 중심으로 가는 건데 네. 여태까지는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고객인 국민은 무시하고 네. 공급자 마음대로 즉 공급자라는 건 행정 서비스를 쥐고 있거나 정치 서비스를 가진 사람들이 야합해 갖고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가 야합해 갖고 자기네 멋대로 한 거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국민 손으로 되돌려주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드라카의 혁신의 원리를 잘 알고 네. 또 이 외국에서의 혁신 사례, 네. 특히 정부 혁신 사례를 잘 아는 사람들이 네. 안철수 주변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힘을 합할 때 네. 국민들께서 믿어만 주시면은 네. 과거와 단절할 수 있는. 네. 그래서 과거를 다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의 나쁜 잔재가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막고 있거든요. 네. 그런 나쁜 잔재, 독재든 뭐 그렇잖아요. 또 정경유착이든 네. 부패든 부정이든 특권, 반칙 이런 그 기득권들의 모든 그 구태를 이번 기회에 떨궈버리고 네. 5천만 국민이 미래를 보고 가게 하고 나머지 뭐 몇십만 명이나 몇만 명이 고칠 기회는 줘야죠. 네. 그 사람들도 우리 국민이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안철수 생각해 보면 그랜드 라운드라고 하는 사회적 대화체 구상이 나왔거든요. 결국은 이제 뭔가 변화하려면은 이것을 막 강제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나온 이제 거. 그랜드 라운드라는 그 얘기를 꺼낼 때 보면은 네. 이 갈등이 많은 사회 아니냐. 그렇죠. 지금 이 우리 한국 갈등이 사회. 많은 네. 사회에서 너무 한쪽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도 인내심을 갖고 서로 듣고 네. 조정해야 된다는 취지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랜드 라운드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사회적 갈등을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뭐 몇 가지 노사분규 현장의 케이스는 다 힘으로 해결한 거 아니에요? 네. 그 지붕이로 쫓기는 국민과 경찰의 모습 그리고 그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비극 중에도 그런 비극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힘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고 네. 그것을 무슨 신문지상에서 전부 좌파로 몰아가거나 이래 갖고선 선량한 근로자들을 좌파로 몰아가는 그런 아주 나쁜 형태도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네. 거거든요. 개중에 그중에 좌파가 아니면 좌파라는 것보다 그 뭐라 그러죠? 무슨 진보. 좀 이상한 생각의 이념에 물들은 사람이 개중에 한두 명 있다고 네. 나머지 99%의 사람을 몰아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을 사실은 바로 잡아야죠. 네.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지금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결국은 또 안철수 원장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또 아니요, 안철수 원장이 자기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 사회적 대화를 해야 된다. 네. 힘으로 하지 말자. 네. 여기가 정글이냐? 야만의 정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힘센 사람이 하는 건 깡패 사회나 골목 대장들이나 마피아들이 하는 것이지 21세기 대한민국이 깡패 사회를 계속 허용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거고 특히 힘이 센 사람일수록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성공한 사람일수록 또 기업이나 정부일수록 주인 말을 들어야 된다. 국민의 말, 근로자들의 말을 일단 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아무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한국이 가장 빨리 개선해야 될 때가 그 분야예요. 우리는 약간 뭐 나치나 공산주의 사회 비슷하게 정부가 밀어붙이는 게 있거든요. 전체주의적 특성이 있어요. 노사정 대화체 뭐 이런 것도 정부 근데 주도로 지금 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랜드 라운드가 제일 성공할 때를 찾는 데면 아마 일자리 쪽일 거예요. 일자리 쪽. 특히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한테 원칙을 지키라고 압력을 놓고 있는 데가 연간 근로시간이거든요. 네. 연간 근로시간을 1800시간 이하로 줄여라. 왜 야만적으로 개인이 원한다라는 핑계하에 또 특권 비례는 미끼를 줘서 왜 2300시간, 2500시간, 심지어 3000시간도 하느냐. 그거를 과로 사회죠. 과로 사회고 당신네들의 많은 부패 부조리가 거기서 나오니 또 미래 경쟁력이 거기서 잠식되니 이걸 빨리 바꾸라는 게 ILO나 OECD나 세계 그 하나의 권유거든요. 이것을 그랜드 라운드에서 첫 번째 다루면 저는 일자리의 4,500만 개는 뭐 아주 합리적으로 임기 내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랜드 라운드에서 이제 결국은 다뤄야 될 이슈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 관련된 것이고 제일 어떻게 보면 시급한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공 확률이 가장 높은 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또 우리 대표님께서도 준비를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저런 걸 해서 성공시킨 그룹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한국을 돕길 원하고 또 한국에 있는 분들도 기존에는 정당들이 이걸 원하지 않아서 안 됐는데 또 행정부가 방해를 하면 또 안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희망이 보일 것 같으니까 사회적 대화를 뭐 10개 분야에서 하고 싶지만 그중에 예를 들면 가장 시급한 걸 일자리 그리고 중소기업 살리기라고 하고 교육개혁이라고 한다면 일자리와 중소기업 살리기는 경제 민주화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고 이 사회가 투명하게 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 거 그리고 뭐 좀 더 나아가선 교육 이런 쪽에 우선 순위를 갖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걸 방해하는 세력도 못지않게 많기 때문에 항상 선의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양화가 좋은 그 화폐가 악한테 항상 이기는 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쫓겨나기도 하고 구박받기도 하고 집단 구타나 따돌림을 받기도 하는데 이때 양화와 악화를 구별해서 보호해줄 사람들이 국민이거든요. 국민들께서 좋은 취지, 좋은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시는 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지지해줄 그런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어느덧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경제가 상당히 위기 상황이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실 성장이 정체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을 뭐 특단의 조치라고 했을 때 뭐 이것도 뭐 세금을 더 걷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철수
경제 솔루션이라고 한다면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렇죠. 이제 정부 재창조. 결국 부패한 리더십 대신에 예. 청렴하고 창조적인 리더십, 네. 21세기형 네. 그런 리더십이 들어가면 예. 과거에 불도저식밖에 모르던 사람들한테 IT라든가 모바일이라든가 바이오를 이해하는 네. 그런 또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는 그런 리더십이 들어가고 네. 5천만 국민이 다 같이 깨어서 네. 미래를 바라보지 학연혈연 지연에 의한 공짜 하나 부정한 떡고물이라든가 떡을 네. 공짜 점심을 원하지 않게 되고 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을 하고 우리가 이 전 세계의 중심 국가 위치가 될 수도 있는 지정학적 또 산업 발전사의 아주 중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이것을 잘만 활용하면 지렛대 효과가 있거든요. 중국 지렛대, 또 인도 지렛대, 러시아 지렛대, 네. 미국의 지렛대와 유럽의 지렛대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계열상으로도 오는 이점을 잘 이용해야 되지만 네. 지정학적 이점도 잘 이용하면 네. 우리나라는 오히려 지금 다시 번영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따뜻한 경제 그러면서도 아주 혁신적인 네. 그런 사람 중심의 경제를 이끌 수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건 리더십이고 네. 과거로부터 자유스러운 리더십이고 투명하고 책임 있고 미래지향적인 불도저식이 아닌 그리고 뭔가 음흉한 것이 가려 있고 독초들에 둘러싸인 것이 아닌 네. 이 IT를 투명성을 신뢰를 바이오를 사람에 대한 사랑을 네. 바탕으로 한 거여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청렴하고 창조적 리더십의 어떤 그 모습, 네, 그런 분이 바로 또 안철수 원장이 또 그런 분이다. 또 저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적 전문가들이 네. 한국인이고 한국인 아닌 사람이 참 많아요.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대한민국의 참여하시고. 재창조를 도와줄 준비들이 돼 있으니까 네. 대한민국은 참 복받은 나라라고 봅니다. 네. 문제는 이 재창조를 막는 기득권 체제가 더 문제인 거죠. 네.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미래로 가느냐 아니면 과거에 또 한번 발목이 잡히느냐에 대한 결정의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또 이러한 또 매체를 통해서 좀 잘 생각을 한 번 더 해주시고 또 정말 미래로 대한민국 사회가 창조와 번영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경제는 아직도 올바른 이런 가치관을 세우고 또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리더만 갖추면 과거로부터 자유스럽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정부 예산 자원 또 교육 많이 받은 국민 그리고 주변 아주 강성한 국가들을 잘 활용해서 다시 우뚝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경제와 사회와 정치를 다 같이 개혁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같이 참여 말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트위터를 통해서 질문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